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학부 김상현입니다. 네, 이번 주 또 여러분들 뭐 한 주 잘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주는 이제 윤리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개념과 그다음에 용어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뭐 프라이버시나 보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윤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기본 그 용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의도적이고 비의도적인 어떤 정보 보안 행동들, 뭐 여러분들 그 다음 많이 들어본 뭐 바이러스니 피싱이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에 좀 더 확장된 주제로 조직이 정보 자원을 이제 정보 자원이라 하면 이제 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통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 자원 보호 전략과 이제 보안 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주 강의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여기에 리스크라고 적혀 있죠. 위험 관련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정보 보안은 정보 자원 보안은 100% 보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위험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5가지 이제 정보 보안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물리적이지 않은 비외적인 것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연속성과 정보 시스템 감사는 이제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크게 3가지 리스크 분석, 리스크 중화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직의 정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많은 시간과 돈을 실제적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앞서서 조직은 어떤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 리스크는 위험이죠. 한국말로 그냥 하면. 위협은 리스크는 이제 위협이 정보 자원에 영향을 끼칠 확률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합니다. 위험 요소, 어떤 비율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의 주요 목적이 이러한 위협의 영향을 찾아내고 통제하고 최소화한다. 여기에 위협을 주는 영향 요소를 찾아서 관리하고 통제해서 실제 위협을 최소화하는,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를 허가 가능한 수준, 즉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받더라도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 수준까지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는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중화, 그리고 여기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2개가 여기에 하나만 더 뭐 추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화와 하나 더 하면 리스크 제어 평가 하나 더 추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스크 분석과 이제 중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스크 중화는 뭐냐? 리스크 분석과 중화 이 무엇이냐? 분석은 뭐 여러분들 그 의미 자체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 분석은 보통 1, 2, 3 3가지의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보호되는 그 자산의 가치,
내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손상될 확률, 리스크 어떤 위험 요소가 들어와서 그 자산이 손상될 확률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손상된 자산의 비용과 그 자산의 보호 비용, 예? 비용과 그 자산 보호 비용. 이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냐? 즉 내가 보호해야 될 자산의 가치가 100원이다. 근데 이게 손상되었을 때에 나타날 확률이 110이다. 그럼 뭡니까? 손상된 자산의 비용이 110이니까 더 크죠.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뭐 그거 좀 손상되면 오래되면 그냥 뭐 버리면 되지. 그런 자산은 굳이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내가 보호할 가치, 자산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생성되는 그런 비용,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 자산을 보호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손상한 채로 버릴 거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 중화는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이제 의미하는데, 리스크 중화는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견 위험된 위협이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 방어를 이제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위협이 실현될 경우 복구를 위한 수단의 수단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그 두 개다. 자, 이러한 그 리스크 중화 전략에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전략이 1번이 리스크 인정하는 거고 2번이 리스크 제한, 3번이 리스크 전가입니다. 리스크 중화의 세 가지 방법이 인정, 제한, 전가 세 개다. 인정은 뭐냐?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통제 없이 진행해서 피해 발생 시기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는 실제 리스크 분석을 봤을 때 요거 보호할 어떤 자산이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경우죠. 리스크 제한은 각 위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통제의 적용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 리스크를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 나머지 전가는 피해를 보충할 다른 방법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가 리스크 전가입니다. 내 자산,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산의 가치는 손상을 입었죠. 대신 내가 그 이제 수리하고 하는 그 비용까지 하면 나한테 엄청난 리스크가 오는데 그 위험의 전가를 보험으로서 소위 말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보안 통제에 대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물리적 통제, 접근 통제, 커뮤니케이션 제어,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정보 시스템 감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통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방법인데, 권한이 없는 개인이 어떤 회사나 기업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 뭐 벽을 쌓아둔다든지, 문에 잠금 장치를 둔다든지, 울타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자물쇠 출입증, 뭐 경비용, 침입자 경계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접근 통제. 접근 통제의 두 가지가 신원 확인과 권한 부여인데, 요걸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방어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 여기 현관문, 경비원, 건물 출입, 이거 다 이제 물리적 통제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기업의 네트워크입니다. 기업 네트워크. 예? 기업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있고, 예? 여기에서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 접근 통제는 여기 보시면
사무실 직원 혹은 공격자 아니면 뭐 신원 확인 접근 암호 개인 아이디 신원 확인 시스템 카드 혹은 신체적 이런 것들 어디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방법들을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접근 통제는 허가 없이 제3자가 정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신원 확인과 권한 부여가 있다. 예? 신원 확인은 뭐냐? 접속하려는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 신원 확인이다 그 말이죠. 신원이 확인된 후 그 뒤에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권한 부여입니다. 신원 확인을 했더니 이 친구는 여기 건물에 여기 들어와도 된다.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어떤 시스템에 접근이 해도 된다. 확인 후 권한 부여는 확인된 사용자의 허가에 알맞게 행동 허가 권리 그리고 특권을 부여한다 해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신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에 어느 수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신원도 확인 안 되는데 권한을 바로 줄 수 없겠죠. 예? 신원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냐? 신원 확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가를 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들 중에 사용자가 무엇이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생체 인식하면 여러분들 뭐 지문, 손바닥 지문, 망막, 홍채, 안면 인식 뭐 다양하죠. 이런 것들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무엇은 생체 인식이라고 불리는 사용자는 사용자의 어떤 것을 이제 가지고 인식을 하냐 그 의미죠.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무엇은 대상자의 타고난 물리적 특징을 측정하는 신원 확인 방식이다. 사용자의 무엇, 뭐 홍채, 지문 이런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 신원을 확인한다는 거죠. 요즘 뭐 이런 그 지문이나 저희 집도 아파트 현관문 지문키인데 그걸로 사용자의 지문, 사용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출입증. 요즘 뭐 스마트 출입증 해서 이제 그 카드에 뭐 스마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죠? 어디야? 우리도 지금 쓰고 있죠. 그게 스마트폰에 개인 아이디 뭐 QR 코드 이제 생성하고 하는 것들. 그것도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은 음성과 서명 확인을 포함한 신원 확인과 관련된 메커니즘이다. 음성 확인에서 사용자가 이제 특정 문구, 이런 특정 문구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음성 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서명 확인이죠. 서명 확인에서 이제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서 역시 이제 조기에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고 그다음 사용자가 알고 있는 거 이제 여기 패스워드라 적어놨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암호문 해서 비밀번호와 암호문을 포함하는 어떤 신원 확인 메커니즘이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고 요즘 뭐 비밀번호 관련해가지고 여기 있죠. 패스워드 설정 관리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비밀번호가 참 뭐 단순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가 점점 그 복잡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시스템상에서 뭐 추출하기 어렵고 짧은 것보다 긴 거, 대소문자, 합친 거, 특수문자, 숫자, 문자 다. 뭐 가족 이름이나 애완동물 이름, 주위 사람 개체 아니면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다. 실제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웹사이트에서 뭐 로그인 할 때 이렇게 패스워드 이제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그 뭐 어디에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그 메모장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물론 어디 건지는 저장을 안 해놓지만 그 이제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 못하면 이제 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뭐 또 그런 것들 막 할 수가 있죠.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제어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제어를 이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제어라고도 합니다. 예?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이동을 이제 통제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제어는 방화벽, 악성 프로그램, 뭐 대치 시스템,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암호화, 그 가상 사설망, VPN, Virtual Private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전송 계층 보안, 뭐 TLS 아니면 직원 감시 시스템, 뭐 이래 뭐 취약성 관리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방화벽과 좀 관련된 부분인데 A 해서 가정용 기본 방화벽, B는 어떤 그 기업과 관련된 방화벽과 이제 DMZ에서 비무장지대라는 그 구조입니다. 구조.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 파이어볼 있죠? 파이어볼. 방화벽은 이제 특정 종류의 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네트워크나 기업의 네트워크 같은 사설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인터넷은 공개망입니다.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보안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라는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ISP 즉 여러분들 뭐 집에서 쓰는 인터넷 뭐 KT나 LG나 SK나 이제 거기서 인터넷 쓰죠. 이제 통신 3사가 이제 ISP 제공자입니다. 거기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는 지금은 보통 이제 브로드밴드를 쓰죠. 옛날에 이제 뭐 케이블 모뎀이니 뭐 DSL이니 이런 거 썼는데 3G, 4G 이제 5G까지 나왔죠. 이건 이제 무선 인터넷이 경우고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 브로드밴드는 그 의미가 그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이 넓다는 의미는 이제 데이터 전송을 이제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뭐 기가 인터넷 뭐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초당 기가바이트까지 이제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실제 뭐 우리 집에서 쓰는 뭐 100메가짜리 뭐 500메가짜리 인터넷 이런 것도 해도 속도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ISP가 우리 집에 왜 저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전화 단잠 있죠. 단잠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네트워크 선들이 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하에 관련된 통신 장비들이 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거기서 바로 선을 확 뽑아가지고 집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광 케이블 선이. 그래서 인터넷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그런 장비가 없을 경우는 이런 그 ISP 그 업체들이 뭐 설치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땡겨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화벽이 어디냐? 일반 가정에서는 컴퓨터 PC에 소프트웨어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예.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그 불법적인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형태죠. 예. 방화벽에서 이제 뭐 이런 메시지 검사하고 이제 특정 보안 규칙을 위반하는 메시지는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B는 기업은 조금 이제 틀린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인터넷 여기에 외부 방화벽이 있고 내부 방화벽이 있습니다. 내부 방화벽. 방화벽은 뭐 가정용에서는 뭐 간단한 종류에서 기업에서는 더 복잡해지는데 가정용에서는 소프트웨어로서 방화벽을 이제 구축을 한다 했지만 그 기업에서는 인터넷을 향한 외부 방화벽과 인트라넷으로 가는 인트라넷은 이제 기업 내부망입니다. 내부망. 예? 인트라넷을 향한 내부 방화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방화벽 사이에 이 DMZ 비무장 지대라는 게 이제 있죠. 여기.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이 외부 방화벽을 통과를 해서 정의된 보안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DMZ 비무장 지대에 있는 내부 서버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거르죠.
DMZ 서버는 보통 웹페이지 관련 어떤 명령과 이메일 같은 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업 내부 네트워크, 인트라, 여기 인트라넷, 기업 내부 네트워크로 가도록 이제 설정되어 있는 메시지는 이 내부 방화벽에서 또 다른 보안 조건을 충족시킬 때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요. 여기서 방화벽에서 한번 걸읍니다. 여기서 딱 보고 메시지를 이제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기업 그 인트라넷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은 망을 좀 더 보안을 더 이제 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은 여기서 뭐 메시지 쫙 들어와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여기 다 들어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바이러스와 뭐 웜 뭐 이런 것들 뭐 피해를 줄 때 뭐 얼마나 심각한지 뭐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실제 이제 사설 네트워크 내부에도 어떤 전략적인 요 안에서도 방화벽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이제 악성 프로그램 퇴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성 프로그램 퇴치 시스템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그 뭐냐 바이러스 뭐 검사하는 시스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AB라고 합니다. 우리 뭐 한국에서 안랩이나 아니면 노튼 바이러스나 아니면 메가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아니면 뭐 트렌드 마이크로 PC 클린 뭐 기타 이런 소프트웨어인데 메가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메가피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노튼도 마찬가지인데 메가피가 얼마 전에 그 감옥소에서 죽었죠. 얼마 전에 그 세금 탈루 때문에 이제 체포됐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ABA 소프트웨어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고 여러 종류의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판별 방법을 정의하고 개체 제품의 어떤 판별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매번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제품에 의심되는 어떤 컴퓨터 코드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별을 하는. 뭐 간단한 이제 그 바이러스는 이제 뭐 치료를 하고 아니면 이제 검사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죠.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는 이제 예전에 뭐 양키 그룹이라 해서 이제 그 기술 연구하고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기업이 양키 그룹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전체 기업의 99%가 이제 위에 있는 악성 프로그램 퇴치 시스템 AB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기업이 그래도 악성 프로그램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 이 악성 프로그램 퇴치 시스템 그 하나만으로 이제 그 보안을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뭔가 좀 긍정적이죠. 블랙 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자, 화이트 리스트는 기업이 미리 확인해서 안정성을 검증한 어떤 소프트웨어 목록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기업들이 미리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웹사이트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 목록의 프로그램만 실행되도록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이제 걸러지는 것들이에요. 걸러지는 것들. 미리 그 정의를 해놓는 거죠.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웹사이트는 화이트고 어떤 거는 이제 아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없으면 다 블랙입니다. 말해서 우리 뭐 블랙리스트 뭐 그런 거 뭐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암호화는 기업이 정보를 송수신할 어떤 안전한 그 경로,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이제 도청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시킨다. 암호화가 이제 영어로 인크립션인데 인크립션 이제 해독하는 게 디크립션이고 디크립션. 암호화는 본래의 메시지를 의도된 수신자 외 그 누구도 읽지 못하도록 형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형태. 그래서 여기서 공격키 암호화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와 해리슨 두 사람이 있죠. 메시지를 보내는 그 가정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암호화 장치는 기본이 되는
암호 키라고 키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지 그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예? 자, 이 키는 암호문을 암호화하고 해독도 합니다. 인크립션, 디크립션 다 한다는 거죠. 암호화 시스템의 대다수는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쓰는데 공개키 암호화는 비대칭 암호화라고도 합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여기 공개키는 뭔가 공개됐다 그 말이죠. 비공개키는 이제 그 개인 키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공개키를 잠금키라 합니다. 잠금키 여기. 개인 키를 잠금 해제 키라고 하고 여기. 개인 키. 열쇠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열쇠를. 어떨 때 쓰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실제 무슨 키를 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공식에 의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두 개의 키가 수학적으로 이 두 개의 키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다른 키를 사용해서 해독을 할 수 있다. 예. 자, 여기서 이 예를 보고 한번 보시면 이 시스템에서는 한나가 해리슨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 메시지 여기 있죠. 여기. 해리슨은 두 개의 잠금키 상자, 암호화 방법, 잠금키 상자와 잠금키 및 잠금 해제키를 가지고 있다. 즉, 여기 열쇠가 들어가는 거 두 개죠. 이 상자와 잠금키, 잠금 해제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예? 해리슨은 한나한테 잠금키를 가진 이중 잠금 장치를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박스를 보내는데 잠글 수 있는 키를 이 박스가 열려 있는데 잠글 수 있는 키를 보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는 잠금 해제 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그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를 상자 안에 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잠금 키로 가지고 그 상자를 잠급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해리슨한테 보내죠. 그럼 해리슨이 그걸 받았을 때 자기는 이 잠금 해제 키를 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메시지를 꺼내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방식. 단순하죠. 두 개 키가 있는데 하나는 잠글 때 하나는 열 때 쓴다. 예? 근데 그 잠글 때 열 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잠금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열림 해제 키, 열림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는 그런 방식이 공개키 암호화 작업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인증은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디지털 인증 작업에서 소니와 델 그리고 파트너 기업들의 디지털 인증 작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어디 있죠? 여기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그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제3자입니다. 제3자.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체계는 이제 개인정보의 암호화한테는 이제 충분하지만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체계가 뭐냐면 이 공개키 암호키 작업입니다. 개인들끼리는 뭐 괜찮지만 실제 기업 간 거래에서는 좀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공인인증기관. 여기 다음에 이제 CA랍니다. Certified Authority라고 하는데 Certificate Authority라고 하는데 공인인증기관으로 불리는 제3자가 이 기업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서는 CA가 누구냐면 이 베리사인입니다. 소니와 델이 거래를 하는데 베리사인이 중간에 들어간 거죠. 공인인증기관은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증명서의 어떤 그 가치와 뭐 진위 여부를 증명을 해줍니다. 이 디지털 인증서는 이제 그 파일이 첨부된 전자문서 형태로
파일이 원래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조직의 파일 이름을 증명해 준다는 데 이게 뭐냐면 소니가 델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데 소니가 델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하고자 하는 여기 무슨 그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이거 진짜입니다 하고 이제 소니한테 보내면서 소니가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베리사인한테 그걸 인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가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전자인증서 요청을 하면 베리사인은 소니를 위해서 이 전자인증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걸 소니한테 발송을 해서 소니는 그 델한테 인증 목적으로 이 전자인증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니와 델이 직접 거래하면 서로 뭐 소위 말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3자가 확인을 해주는 단계니까 그게 이제 최소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소니와 벨이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속이면 뭐 속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둘 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래에서 중간에 제3자가 들어와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예. 가상사설망과 터널링 해서 요거는 그 전송계층 보안 TLS하고 좀 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용어만 보시고 가상사설망과 터널링을 뭐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구름이죠. 구름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우리 조직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서 파트너 인트라넷에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구축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데 인터넷을 씁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뭡니까? 보안이죠. 보안. 예? 그래서 뭘 하냐면 VPN Virtual Private 가상사설망을 구축을 합니다. 이 어떻게 구축하냐? 소프트웨어 써서 구축합니다. 이 뭐냐면 자, 인터넷은 여기 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이 보죠. 터널을 하나 만듭니다. 터널. 이 터널에는 우리 조직과 파트너 조직만 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 터널 안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쭉 보내는 거죠. 데이터. 이걸 이제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터널링.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시킵니다. 암호화시킨 메시지를 좀 그릴게요. 이제 그림이 좀 그한데 더 말아서 여기 넣습니다. 이 캡슐. 암호화된 메시지를 캡슐에 넣거든요. 그 캡슐을 이거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 캡슐을 터널로 보내요. 암호화된 메시지를 한 번 더 포장을 해가지고 보안이 확보된 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은 우리 조직하고 파트너만 쓸 수 있지 나머지는 못 씁니다. 그게 이제 터널링 방식이고 캡슐 사용하는 게 이제 인캡슐레이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안을 그냥 좀 뭐 추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인터넷 자체가 이제 보안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있어서 재복국의 핫사이트, 콜사이트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비즈니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보호를 한다고 해도 뭐 복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떤 행동의 어떤 그 사슬입니다. 이게 일종의 보호해도 뭐 잘못되면 복구해야 되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주요 목적은 재앙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속성. 예? 자, 이러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주요 핵심은 비즈니스 기능이 지속됨을 보장한다. 뭐 대규모 어떤 그런 그 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여러 전략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핫사이트, 뭐 콜사이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시설 외에도 뭐 데이터 저장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핫 사이트는 뭐냐면 완전 핫하다. 완전 예비 시설. 콜 사이트는 최소 예비 시설. 중간에 웜이라고 있습니다. 웜 사이트. 그는 이제 부분적인 거죠. 핫 사이트는 본래 네트워크의 모든 요소를 장비한 컴퓨터 시설로 이제 모든 서비스와 통신망 그리고 물리적 서비스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장비를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방법. 콜 사이트는 최소한만 가지고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설비만 갖춘 그런 형태. 웜은 이제 그 중간 사이.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이제 계속 만든다는 거죠.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핫 사이트로 운영됩니다. 왜? 혹시 온라인 사이트에 무슨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반대로 오프라인 기업들은 뭐 콜 사이트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최소한만 이제 가지고 한다는 개념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보안 통제를 위해서 통해 가지고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제 장치는 시스템의 어떤 본래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 당연한데 이후에 가동하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하는 그 장치가 제대로 이제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뭐 불충분한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안 책임자들은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통제 장치가 의도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모든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누출되는 그런 발생이 있는지, 그렇다면 차후 추가 누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자, 이러한 이제 관찰자가 이제 정보 시스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정보 시스템 환경 감사에서는 정보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의 입출력과 연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인과 감사한테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보 시스템 감사는 보통 내부 회계 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회계 감사 일부러 이제 실시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기업의 내부 감사인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외부 감사는 내부 감사의 결과와 함께 정보 시스템의 입출력과 연산에 대한 정보를 감사를 재분석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보 시스템 외부 감사에 아니면 대체로 이제 공인 회계사에 의해서 포괄적인 외부 감사를 하게 되고, 이런 그 감사 실행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1번 컴퓨터 주변 감사, 컴퓨터를 통합 감사, 3번 컴퓨터 사용 감사. 컴퓨터라고 적었는데 실제 그 정보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컴퓨터 주변 감사는 이제 알려진 출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특별한 입력 요소의 사용을 점검하면서 그 처리 과정을 입증하는 방법이고, 이런 감사는 보통 이제 입출력이 한정된 시스템의 가장 이제 효과적인 그런 형태고, 컴퓨터를 통한 감사는 입출력과 처리 과정 모두 검사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논리와 시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사용 감사는 이제 고객 정보나 뭐 감사 소프트웨어, 고객과 감사 하드웨어 이런 조합을 다 이제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정보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입출력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조직의 어떤 정보자원 보호 관리 관점에서 위협, 리스크라고 하는 그 분석에 대해서, 리스크는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정보 보안 통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공격키 암호화 뭐 저기 인증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게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그 기업 활동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는지, 마지막으로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조직이 데이터 관리에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즉 데이터와 지식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데이터베이스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베이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